힘든 사람들에게 도움 주는 일이 좋아 사회복지사의 꿈을 꿨다는 형석 씨.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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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 한 사회복지법인에 입사했다고 합니다. 자기 어머니 이제 팔순을 맞이해가지고 거기가 특이하게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을 이제 운영을 해요. 별개의 영리 기업인데 보조금을 받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근무 시간 때 거기 가서 일을 하거든요. 자신이 사회복지사로 일했던 법인의 이사장은 이 지역 사회복지 분야에선 이름난 인물로 여러 개의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농산물을 판매하는 매장과 카페, 재활용센터 등 노숙인이나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영리 활동을 하는 기업입니다. 처음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좋은 일을 한다고 생각했다는 형석 씨. 선생님은 복지사 선생님이고요. 선생님은 그 조리원 선생님인데 이런 식으로 직원들 가서 일을 하루 종일 하고 오는 거예요. 해당 기업이 여는 장터에서 판매를 시킨다거나 6시에 퇴근하고 직원들 한 2명 내지 3명 정도 저 카페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손님 오면 손님한테 음료 판매하고. 퇴근 후에는 자원봉사라는 명목하에 법인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카페 일을 도와야 했다는 것. 하지만 이것은 갑질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매년 말에 그분 이제 몰래 산타 이웃사랑이라는 행사를 해요. 이사장이 갖고 있는 자기 회사에서 한 5만 원 상당의 상자, 선물 상자 꾸러미를 제작을 해가지고 교회나 이런 데다가 일종의 판매하는 식으로 법인 전체에 있는 직원들을 다 불러서 시키거든요. 천여 개의 선물 상자를 싸는 일은 물론 지방 배달까지 직원들의 몫이었단 겁니다. 근무 시간이 아닌데도 자원봉사라는 명목하에 협력해달라는 메시지가 수시로 날아오는 것은 물론 교회 목사인 이사장이 종교를 강요하는 것도 괴로운 부분이었다고 합니다. 아침마다 경건회라고 해서 종교 행사를 해서 직원들 다 모여요. 9시 출근 전에 일찍 나와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그게 있는데 지난 겨울 어느 날 아침 이사장의 긴급 제안에 교회 인근 산 입구에 위치한 야외 매장 앞에서 종교 모임을 갖기도 했습니다. 종교 외에도 강요받은 부분은 또 있다고 했습니다. 복지사들이 매달 10,000원씩 정도 후원해주는 후원자를 매달 발굴을 해야 돼요. 그러면 1년이면 사실 매달 10,000원씩 내주는 후원자를 12명을 발굴을 해야 되는 건데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쉽지 않고 직장을 하면서 그게 정 여의치 않으면 월 10만 원씩 내라. 그러면 한 건을 인정해준다. 직원별 실적 총괄표, 후원자 발굴 현황을 기록하고 관리한 문서입니다. 목표 실적에 못 미치면 과부족 부족 항목에 체크해 압박했다는 주장.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매달 후원의 날이라는 행사를 해요. 티켓을 20장을 주거든요. 이게 한 장당 10,000원인 건데 이거를 주변에 파는 거예요. 팔아서 10,000원씩 이렇게 받아오는 거죠. 한 장 팔 때마다. 근데 못 파는 직원들도 너무 많다 보니까 못 파는 직원들은 그냥 자기 사비 20만 원 그냥 법인 계좌에 입출금 거래 내역, 직원 티켓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월급은 늘 최저시급에도 못 미쳤다는 형석 씨. 거진 한 200 정도 받는 수준인 거죠. 세후? 세전이요. 세전. 네, 그래서 세금 떼면 180 정도인 거고 거기서 또 이제 11조 10% 떼면 그러면 한 160 되는 거고 또 헌금 이제 후원금 10만 원씩 매달 내야 되니까 그럼 150만 원 되는 거고 거기서 이제 뭐 헌금이나 이런 것들 또 뭐 가끔 내라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거기서 조금 더 떼서 내면 사실 거진 뭐 150 뭐 좀 150으로 생활할 수밖에 없는. 형석 씨는 또 하나 보여줄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지난해 여름에 있었던 이사장 어머니의 팔순잔치 영상. 그동안 고생한 직원들에게 저녁을 대접하고 싶단 이사장의 얘기에 참석한 자리였지만 막상 대접을 받은 사람은 자신들이 아니었다 느꼈다고 합니다. 여기에 이사장인 거고 여기가 이사장네 이제 어머니 여기가 이제 이사장 그 아들이고요. 여기가 이제 와이프.
그 직원이 와서 고기를 구워주잖아요. 이 직원이고. 그렇죠. 부인과 대학생 아들 등 이사장 가족들과 외부 손님들은 앉아 있고 고기를 굽고 나르는 건 직원들이었다는 겁니다. 뒷정리도 역시 직원들의 몫이었다고 합니다. 뭐 회사 창립 기념일 뭐 이런 행사면 저렇게 직원들이 조금 할 수 있다 생각하는데 팔순잔치는 아예 진짜 자기 사적인 일인 거잖아요. 지금도 일하고 있다는 또 다른 직원의 제보. 저도 진짜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저도 크리스천이거든요. 종교 강요도 심하고요. 여기 헌금 생활은 그냥 무조건, 11조는 무조건. 분기에 한 번씩 시설장님하고 상담 같은 걸 하거든요. 불러서 11조 안 하는 직원들한테 말을 해요. 왜 안 하냐? 이건 하나님의 돈인데 왜 안 하냐? 나 또 혼나고 있네?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죠. 강요죠, 그게. 한마디로 보기엔. 신고를 못하는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다들? 왜냐하면 저희 이사장님이 좀 발이 넓으시잖아요. 만약 여기서 그런 걸 신고해서 나가게 되면 그런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애초부터 이사장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순간 사실 저는 어느 정도 직원들 입장에서는 강제가 동반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복지사로서의 업무를 되게 잘 수행하고 실적을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에 잘 참석하고 11조와 헌금, 후원금을 잘 내는 사람들이 실제 더 좋은 대우를 받고 있다는 거를 또 회의감을 느끼는 거죠. 이사장은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일까? 이사장을 찾아가 만났습니다. 이사장은 해명의 기회를 줘서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법인 소속 사회복지사들이 근무 시간 중에 영리기업에서 일을 했다. 네.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사람은 그게 담당이잖아요. 그잖아요. 예를 들어서 운전 담당하던 노숙인이 오늘 아파서 못 나왔어. 근데 일은 일정이 잡혀져 있어. 도와줬어. 그럴 수 있잖아요. 파견 근무하는 거 전혀 아니라니까요. 몰래산타 1년에 한 번 딱 행사 한 번 있어요. 그거 사회복지사는 그거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냥 1년에 한 번 정도 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후원금이나 어머니 팔순잔치 논란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사회복지 시설마다 후원금을 걷지 않는 곳이 아무 데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모금을 좀 해보자. 10만 원어치 티켓을 네. 팔면 자기 사비로 메꿨다. 그런 적 없어요. 그걸 누가 사비로 메꾸겠어요, 그거를. 요즘 사회복지사들이 어떤 사람들인데요. 근데 그게 저희가 표도 봤거든요. 잘한 사람은 시상을 냈단 말이에요. 잘한 사람만.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압박도 안 줬어요. 팔순 때 다 같이 거기 그냥 마당에나 이 불판 놓고 다 같이 먹은 그거를 저도 고기 굽고 그걸 어떻게 요리를 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나는 진짜 이사장님 저 이거 못합니다. 이거 직장 괴롭힘입니다. 한 번도 이렇게 해준 사람이 없어요. 하지만 전문가들의 해석은 달랐습니다. 작년 초에 그만뒀는데 일단 사회복지사의 업무는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설 내에서 그 기관 내에서 사회복지사가 일을 하는 게 사회복지사의 업무고요. 다른 이사장이 어떤 영리시설에 가서 일을 한다? 그러한 경우에 이제 무언의 압박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분들이 설사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뭐 100% 직장 내 괴롭힘이 맞습니다. 나쁜 가해자 한 70~80%가 사용자 측근인데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도 아는 거죠. 신고해봤자 어차피 안 될 건데. 제가 조사한 거에서는 피해자가 한 19% 정도, 조금 19.6% 정도 나왔었어요. 그중에서 신고한 사람이 3.3%에 불과했거든요. 누가 신고를 해도 사용자가 이 사람을 보호하고 아니면 사용자 본인이니까 사람들이 또 신고도 못하고 그게 결국에는 우리나라의 이 괴롭힘이라는 현상을 계속 유지를 시키는 거예요. 가족들이 모두 일하러 간 시간. 32살 민수연 씨는 쉽사리 잠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합니다. 무직으로 지낸 지 어느덧 반년. 가장 먼저 일어나 어항 앞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물멍이라고 하죠. 그래서 잡념이 좀 없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얘는 뭐 저한테 말 걸 필요도 없고 그냥 제가 밥 주는 것만 기다리니까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더 뭔가 약간 키우게 되는 것 같아요. 집 밖을 나가는 일은 좀처럼 없다고 합니다. 물고기를 키우며 무료한 일상을 달랩니다.
그에게도 패기 넘치던 시절은 있었습니다. 실용음악과를 졸업하고 보컬 학원에서 일한 수연 씨. 그런데 첫 단추부터 꼬여갔다고 합니다. 3개월간 이제 무보수로 인턴 겸 일을 해야 된다 해갖고 이제 여기 연수동에서 강남까지 3개월 동안 교통비나 뭐 식비 없이 그냥 이제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맨날 점심시간에 그냥 삼각김밥이나 컵라면 정도만 먹고 일을 했었던 것 같아요. 청년의 열정페이를 강요한 첫 직장. 이후 신발 매장에서 매니저로 일했지만 상사의 괴롭힘을 버틸 수 없었다고 합니다. 갑자기 또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는데 그 상사분이 직원들 앞에서 뱃살을 이렇게 잡으면서 너 이거 살 어떻게 할 거냐부터 시작해서 약간 좀 인격 모독적인 발언들을 들으면서 일을 되게 오랫동안 했어요. 그때 좀 많이 힘들었어갖고. 이후에도 그에게 더 나은 기회는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중소업체 판매직을 전전한 수연 씨. 모두 2년을 넘기지 못한 채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수준의 월급을 받았습니다. 직장을 6번 옮겼지만 좀처럼 나아가지 못하는 삶. 통장의 잔고도 점차 바닥을 보입니다. 39만 9천원이 남은 거예요. 우울증 약을 먹고 있는 수연 씨. 쉬었음 기간이 길어지면서 낙오자가 될까 두렵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미래를 꿈꾸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제 인생이 그냥 이렇게 살 것 같다라고 옛날부터 느꼈어요. 뭔가 바뀌고 싶고 발전하고 싶은데 뭘 해야 될지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헤매는 것 같은 느낌? 근데 이제 돈은 벌어야 되니까 또 쉬운 선택을 해서 그 일을 하고 또 안 맞으니까 여기랑 안 맞으니까 관두고 또 쉬운 선택을 하고 이게 반복인 것 같아요. 네. 자발적 혹은 비자발적으로 쉬었음 청년이 늘고 있습니다. 새로운 출발선에 선 영현 씨. 석 달 전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가만히 무기력하게 침대에 누워서만 있지 말고 뭐라도 하면 좋겠는데 뛰는 동안에는 일단 힘들고 숨이 차니까 머리가 좀 맑아진다고 해야 되나? 아무 생각 없어지고. 36. 꿈꿔왔던 미래와 다른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한 번의 선택이 또 다른 쉬었음으로 이어질지 그때는 몰랐다고 합니다. 첫 취업은 수월했습니다. 구내식당에서 메뉴가 잘 나와. 대학을 졸업하기도 전에 반도체 대기업에 합격한 영현 씨. 연봉도 높고 선망받는 직장이었습니다. 이제 나 좀 안정적으로 탄탄대로가 열리겠구나. 그때까지만 해도 되게 막 무슨 일이 있어도 뭐 나는 잘 될 거야 이런 자신감이 넘쳤죠. 하지만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업무에 대한 부담감이 커지면서 1년 반 만에 퇴사를 결정했습니다. 아직 2년차 신입사원이 하기에는 좀 어려운 업무들이 막 저한테 왔었는데 혼자서 어떻게든 감당하려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좀 출근하기 무서워질 정도로 되게 그 정도로 많이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보시고 직장인의 굴레에서 벗어나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호기롭게 뛰어든 도전. 한 번뿐인 인생, 이민이라는 꿈을 쫓겠다며 퇴사를 했다. 남들처럼 회사나 다니며 평범하게 사는 건 나와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세계 일주를 성공하고 돌아왔을지도 모른다. 젊은 층 사이에서 퇴사 열풍이 불던 시기. 영현 씨 역시 퇴사 후를 낙관했지만 2년여의 해외 생활은 뜻대로 풀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막상 가서 제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체력적으로 힘드니까 바로 정신적으로도 무너지더라고요. 이게 생각처럼 쉽지 않구나라고 깨닫고서는 한국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좀 제 방황이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한국에 돌아와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1년이면 끝날 줄 알았던 도전. 하지만 쉬었음의 시간은 30개월 더 늘어났습니다.
생활비를 벌기 위해 소규모 기업에 취직했습니다. 200만 원 남짓한 월급을 받는 일.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또다시 쉬었음 청년이 됐습니다. 여기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이 주변에서는 가장 월세가 저렴한 곳이라서 월세 24만 원 정도.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놨습니다. 제가 요새 막 밖에 나가서 사람 만나고 이런 성향도 아니다 보니까 거의 집에만 있거든요. 딱 최저로 사용하는 것 같아요. 냉동식품으로 때우는 끼니. 100만 원 가량의 실업급여를 아껴 무직 기간을 견딜 생각입니다. 40개들이 이렇게 사는데 그걸 따져보니까 거의 한 팩에 한 3, 4천 원 정도밖에 안 하더라고요. 그냥 전자레인지에 돌려 먹으면 돼서 편해가지고 거의 몇 끼 요걸로 태우는 것 같습니다. 한 끼 정도. 오랜 쉬었음을 끝내고 싶지만 아직은 미래를 기약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너무 자만했다. 자기 객관화가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 대기업에 입사한 후에 어깨뽕도 생기고 근거 없는 자신감이 생기면서 실제로 제 능력을 제대로 판단을 못한 거죠. 지금도 많이 아쉽습니다. 그때 그 방황했던 시기가. 평균 10개월 동안 취업을 준비하지만 근속 기간은 1년 6개월에 불과한 청년들. 첫 직장을 그만두는 가장 큰 이유는 근로 여건에 대한 불만족. 주요 경제 지표 뒤에 숨어있던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고용률 69.2%, 실업률 2.7%로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대 일자리 호황을 누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느끼는 현실은 어떤가요? 우리는 경제활동 인구 박사람 대 중대한 질병이나 장애는 없지만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통계적으로 쉬었음으로 분류되는 청년 인구 70만 명에 주목해보기로 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증가 추세를 보이는 쉬었음 수치 속에 대한민국이 처한 노동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우리가 1998년에 IMF도 겪었잖아요. 근데 그때도 이 청년 고용의 문제가 상당히 심각했지만 청년들의 취업 의사 혹은 근로 의욕을 그렇게 우리가 우려했던 상황은 아니었어요. 최근에 들어서 청년이 아예 구직을 단념하고 취업 의사를 잃어버리는 그런 청년의 규모와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니까 그만큼 노동시장의 활력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좀 국가적인 측면에서 정책적인 측면에서 어떤 쉬었음 인구를 줄이기 위한 개선 방안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연예인들의 잇따른 마약 투약 의혹으로 떠들썩했던 지난 11월. 제작진은 한 제보자를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신을 수백억대 자산의 재력가로 소개한 그는 연예인을 비롯한 부유층의 마약 투약 행태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털어놨습니다. 지금 이미 연예계 사건이 터졌잖아요. 1% 사건. 마약했나 보네. 뭐 그런 것도 아니고 했겠구나. 네, 그냥 놀랍지가 않아요. 연예인을 했다고 하면은. 자신도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제보자 조 씨. 연예계나 그냥 재력 있는 애들은 20명 정도? 친한 분이 20명 정도 중에 네. 몇 명 정도? 다요. 20명 다? 네. 그러니까 저랑 대화를 했겠죠. 왜? 왜 본인이랑 다 20명? 저도 마약을 했으니까요, 당시. 마약하는 사람들끼리만 만나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눈앞에 마약하는 사람밖에 없는 거죠. 속칭 1%라 불리는 회원제 유흥업소에서 마약이 퍼지고 있다는 겁니다. 1% 같은 경우는 손님을 가려서 받죠. 네, 일단 전신문신 애들, 이런 애들 안 받고 검증된 사람, 자기들끼리 나름 재력 있는 사람, 어디 가서 명함 내밀어도 꿀리지 않는 사람, 또는 연예인들, 멤버십 클럽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멤버십 바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프라이빗 파티장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네, 대부분 근데 그게 다 1%라는 업종이에요. 제가 올해 9월달에 아마 최고치였거든요. 9월달에 5천 쓴 것 같아요. 제작진은 경찰을 통해 조 씨의 진술을 토대로 내사 중인 연예인 마약 투약 사건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대부분 1% 가게가 좀 많이 터지는 게 장소도 공급해주고 1% 가게 안에서 특정 인물들이 또 마약도 구해주니까 네 구해주니까 네, 연예인들 대부분 화류 쪽 통해서 많이 구하죠. 그의 말을 어디까지 믿을 수 있을까? 1% 유흥업소로 알려진 곳을 찾아가 봤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카페처럼 보입니다. 여기 가게는 언제 열어요? 아니요, 꽤 됐어요. 몇 달 됐어요. 가게는 다른지. 원래 여기 어떤 가게였는데요? 그냥 카페 같은 거 그런 가게였는데 연예인은 몇 명 간혹 한 번씩 지금 한동안은 손님이 있었어요. 또 다른 1% 유흥업소. 이곳은 한 유명 아이돌 가수의 단골 술집으로 알려진 곳입니다. 그거만 말씀드릴게요. 여기는 항상 물음표입니다. 저희니까 했다 안 했다 하니까. 하나같이 문을 굳게 닫아 걸었습니다. 철저하게 예약제로 운영돼 일반인은 출입조차 어렵다는 1% 유흥업소의 실체. 강남에서 30년간 유흥업소를 운영했다는 한 남성에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상위 1%라는 거는 10%보다 더, 10%보다 더 엉뚱한 애들이 1%를 만든 건데 팔로우 진짜 몇십만씩 있는 애들. 이런 애들이 그런 애들은 이제 또 섭외하는 또 애들이 있어. 응? 너네 시간당 진짜 터무니없이 그냥 시간당 100만 원씩 주는 애들. 오늘 10시간 있으면 1000만 원이야. 그렇게 해서 돈 주고 오는 사람들이 진짜 많다는 거지. 하룻밤 술값으로 수천만 원을 지불하는 사람들. 그곳에서 마약은 유흥의 수단으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손님 돈 좀 있다 이러면 꼬셔. 나랑 나가자. 나랑 섹스 하자. 아는 누나가 갖고 올 거다. 같이 하자. 너 얼마 주라. 그래서 저 직원들이 그 꼬시려고 하는 게 많아. 제작진은 수소문 끝에 1% 유흥업소에서 접대부로 일했다는 한 여성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오랜 고민 끝에 카메라 앞에 서기로 한 여성.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이 여성은 지난 여름 지인을 통해 좋은 아르바이트 자리가 있다는 제안을 받았다고 합니다. 저는 친한 언니가 클럽 MD를 알게 됐는데 그 MD가 이제 아가씨 꽂아주는 일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 1%라는 곳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그 세상에 들어가게 됐는데 돈도 쏠쏠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프리랜서식으로 그냥 계속 저는 쭉 출근한 게 아니라 퐁당 그냥 돈 필요할 때마다 그냥 그때 이렇게 출근한 거 말고는 없거든요. 하루에 얼마 정도 버실까요? 하루에 뭐 1% 같은 경우는 잠시만요. 하루에 그냥 3-4시간만 일해도 운 좋으면 100만 원 넘게 벌고 3-4시간 일하고 한 60만 원 벌어갈 때도 있고 되게 평균이 그냥 저 같은 경우로 평균은 80에서 100 이 정도였어요. 유명 연예인이 예약한 날이면 휴대전화 반입을 금지할 만큼 보안이 철저했습니다. 재벌들 아니면은 법조계 아니면 의사 아니면은 뭐 연예인들 비밀 서약 유지서 그런 걸로 이제 대충 흰색 종이에다가 조그만 흰색 종이에다가 오늘 여기서 누굴 만났고 무슨 대화를 나눴고 무슨 어떤 행동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발설하지 않겠습니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사인 이렇게 적었어요. 업소 내에서 마약을 투약하는 일은 흔히 목격되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그런 경우도 봤어요. 1%였거든요. 손님이 자꾸 야개들을 해요. 뭐 펠레 아이디 줄게, 뭐, 싸게 줄게, 아 나 한코 하고 와야겠다 하면서 그 화장실에 들어가더니 오빠 한코 진짜 한코 하고 오셨어요? 내가 그랬더니 이제 5박 여행 가야지 막 이래요. 네, 그 진짜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1%들만의 사장들끼리 직원들끼리 약을 주고받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같이 손님한테 권유하고 그러면서 자기들도 이제 털릴 수도 있으니 가게를 잠시 닫은 것 같아요. 지난 2019년 세간을 놀라게 한 이른바 버닝썬 사건. 클럽 버닝썬의 운영자와 영업 담당 직원들이 마약을 판매하고 투약한 혐의가 드러나 충격을 안긴 바 있습니다. 검사 결과 양성 나왔는데 마약 혐의 인정하십니까? 한 말씀만 해주시죠. 2023년 현재 마약류 밀수, 유통량은 늘었고 마약의 가격은 일반인이 쉽게 접근 가능할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어느 클럽을 가도 약 안 한 사람은 없어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공개적으로는 제발 클럽에 와서 마약하지 마라. 마약은 니네 집에서나 해라. 너희들 마약한 애들 때문에 클럽에 대한 인식이 너무 나빠지고 있다. 그렇게 말은 하죠. 근데 마약한 애들이 안 오면은 장사가 안 돼요. 클럽이 밀집해 있는 유흥가. 자정이 넘은 시간 젊은이들이 줄지어 클럽 입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클럽 측에서 걸어둔 현수막. 마약류 적발 시 무조건 경찰에 인계하고 있다는 문구가 눈에 띕니다. 최근 클럽에서 집단 마약 투약이 연이어 적발되면서 수사기관에서도 클럽을 마약 공급의 주요 통로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클럽은 정말 마약의 온상이 된 걸까? 실제 마약에 중독돼 있는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봐야겠습니다. 24, 유진 씨와 정훈 씨는 클럽에서 마약을 처음 접했다고 합니다. 클럽에서 했었고 처음에는 그냥 하우스 파티가 눈 잡아가지고 같이 저 나이 때는 그냥 솔직히 웬만큼 정말 학교 정말 잘 다니고 막 대학 다니는 사람들도 한 번씩은 다 해봤어요. 그냥 다 오락용 마약들은 그냥 거의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오락용, 클럽 마약으로 불리는 엑스터시는 중독성이 크지 않은 것처럼 취급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적 언제? 저 어제. 네? 어제요. 여기 반대팔도 여기. 가볍게 생각했던 엑스터시 복용은 더 강한 마약을 원하게 했고 불과 1년 만에 필로폰 투약까지 이어졌습니다. 맨날 했어요. 맨날. 그냥 출근하기 전에도 했었고 출근하기 전에 막 방문 이제 엄마가 들어올지 모르니까 방문에 딱 그래 서가지고 그냥 이렇게 켜가지고 그냥 출근하고 가서 일하다가 좀 약발 떨어진 것 같다 하면 화장실 가서 그냥 바로 했어요. 그냥 약을 그냥 하려고 그냥 출근했던 거죠. 중독됐다고 깨달았을 땐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그냥 마약인 건 알았는데 그런 막 각성 효과가 있고 항상 효과가 있고 그런 건 아예 몰랐어요. 그냥 생긴 것 좀 귀엽게 생겼고 해가지고 그냥 생각 없이 먹었는데 이렇게 돈만 완전 혼자서 중독될지는 몰랐어요. 텔레그램에서 마약을 판매하는 이들은 엑스터시가 기분을 좋게 해주는 입문용 마약인 것처럼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다릅니다. 과거와 달리 최근 유통되는 엑스터시엔 필로폰 성분에 카페인, 각종 합성 화학물이 뒤섞여 있어 중독성도 강하고 부작용도 예측하기 힘듭니다. 제작진은 클럽용 마약을 판매하는 이들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 잠적 중이던 한 마약상을 어렵게 만났습니다. 근데 이게
오픈해도 될는지 모르겠네. 자신이 판매했던 마약들을 보여줍니다. LSD. 이게 뭐죠? 이게 캔디, 엑스터시. 이제 엑스터시랑 이제 혼합해서 쓰면은 이제 좀 더 이제 느낌이 더 좋죠. 놀고 싶은 날 이런 날 많이 사니까 거의 한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엄청 많이 나갔던 것 같아요. 주문을 다 못 받을 상황까지 갔었어가지고 뭐 수량이 모자랐던 건 아닌데, 그러니까 이제 직원들도 쉬고 이래야 되는데 주문이 너무 밀린 적도 있어가지고. 제일 많이 나갈 때는 하루에 몇 명 고객 몇 명이? 제일 많이 주문 들어온 거는 한 150건? 얼마를 벌었어요? 얼마나요? 그러니까 보통 하루에 한 3천에서 5천 정도 벌었으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혼자 일했던 게 아니에요. 이제 다 나눠주고 다 이제 소분했을 때, 배분했을 때 한 20억 정도? 20억 상당의 마약을 어디에서 어떻게 들여왔을까? 대담하게도 인천공항을 통해 들여왔다고 합니다. 엑스터시, 그러니까 MDMA, 캔디라고 하죠. 그런 걸 반입할 때는 옷에 많이 가져왔던 것 같아요. 옷. 그래서 거의 한 달에 한 1,000알, 2,000알 정도 가져왔던 것 같아요. 팬데믹으로 하늘길이 막힌 사이 국제 우편을 이용해 마약을 들여오던 마약상들이 최근엔 다시 인천국제공항 입국객으로 가장해 마약을 들여오고 있습니다. 본인이 선임할 수 있고요. 본인한테 불리한 진술은 거부할 수 있고요. 태국에서 마약을 들여오던 일당이 경찰에 꼬리를 밟혔습니다. 이들도 속옷 안에 마약을 숨기는 수법을 썼습니다. 저희한테 검거되면서 압수된 게 3.4kg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한 26kg 정도는 국내에 벌써 판매가 됐다고 봐야죠. 주로 요즘 강남 클럽에서 유행하는 케타민, 그리고 히로뽕, 또 코카인 이런 종류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들이 들여온 클럽 마약은 이미 강남의 클럽 등에 유통됐습니다. 시가 500억 원. 50만 명이 한꺼번에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범죄 수익은 이들의 호화 생활을 위해 쓰였습니다. MG 조폭이라고 그러죠. 젊은 애들. 족보 없는 조폭애들. 또 왕십리에 사는 이제 국내 총판매책이라고 있거든요. 그럼 이 밀수 조직한테 물건을 최초로 받는 애. 그러면 지금 29살인데 4억 원짜리 차량을 타고 다닙니다. 동남아 국가들보다 10배 이상 비싼 가격에 유통되는 대한민국의 마약 시장은 이들에게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 셈입니다. 아날로그 세대 때는 마약 사범들이 상선이 죽으면 못해요. 왜? 자기 선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마약을 구하고 싶어도 못 구하거든요. 보통 요즘 젊은 애들 인터넷 잘하잖아요. 마약을 구하고 싶으면 언제라도 구할 수 있거든요. 한번 이제 호기심에 투약하게 되면은 끝까지 하게 되거든요.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기자를 지망하는 전형서 씨. 언론사가 밀집한 서울권 취업을 희망하지만 난관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대외 활동할 때도 뭐 인턴이라던가 그런 건 아무래도 서울에 있는 본사에 더 기회가 많이 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지역에 있으면 좀 디메리트인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 10월 달에 이제 면접을 보고 왔었는데 한 3차까지 면접을 가면은 이제 KTX만 6번을 타야 되니까 밥값, 교통비, 이제 뭐 기타 체류하는 비용까지 포함하면 수십만 원 써야 되니까 확실히 서울에 산다는 게 메리트긴 하구나 싶은 생각은 들었습니다. 주변 친구들의 상황도 비슷합니다. 부산에서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는 쉽지 않다고 합니다. 부산 시민치고 노인과 바다라는 말을 모르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 같고요. 이제 여기 온천장이 부산대 바로 옆에 있는 동네인데 제가 걸어 다녀보면 식구들하고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에 45 밑으로 아무도 없다. 가면 갈수록 홍수는 줄고 있고 거기다가 서울로 쏠리는 것도 더 심해지는 것 같아가지고 뭐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한 조사에서 부산 지역 청년 10명 중 9명은 부산에서 근무하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한 해 부산을 전출한 청년 인구는 17만 명. 가장 큰 이유는 일자리 때문입니다.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는 한 지방대 위기는 계속될 겁니다. 계속 정부 차원에서는 지방대 육성을 이야기하지만 반도체 그 공장도 수도권 용인 내에 다 올라올 수 있게끔 규제를 또 풀어줬거든요. 오히려 수도권의 공장이 더 밀집되는 그런 결과를 낳고 있고요. 지역에서 대학생들은 우수한 대학을 이제 추구하다 보니까 수도권으로 몰리게 되고 그만큼 지역에 인재풀이 없다 보니까 기업들도 지역에 있으려고 하지 않고 또 수도권으로 밀집되는 그런 악순환이 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 국토의 약 12%의 면적에 거의 모든 부와 인프라가 모여들고 있습니다. 서울이라고 하는 곳에 거의 모든 것이 다 집중돼 있는 구조고 그 나머지 지역은 거의 없습니다. 부산대학교 졸업식을 찾았습니다. 새 출발을 응원하는 열기 속 불어교육학과 후배들이 선배들을 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선배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내년부턴 기약할 수 없는 풍경이 됐습니다. 24학년도 신입생 올해부터 더 이상 불어교육과 도구교육과 신입생이 모집되지 않고요. 그러니까 이제 1학년이 없어지죠. 그래서 23학번, 22학번 이렇게 두 학년이 지금 수업을 약간 같이 들어야 하는 상황이 되고 있는. 50여 년 역사의 불어교육과에 위기가 닥친 건 2년 전. 학교 측이 신입생 모집 중단 계획을 밝혔습니다. 학생들에겐 청천벽력 같은 일, 즉각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학생 없는 학교 없다. 학생 의견 존중하라. 학생 의견 반영하는 구조개혁 처음부터 시작하라. 학생들은 필과 과정에 자신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당황스럽죠. 아무래도 갑자기 이렇게 백과를 한다고? 사전에 저희한테 충분한 설명도 되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충분한 절차 정당성에 대해서 먼저 좀 밝힐 필요가 있다. 그쪽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프랑스어는 대표적인 제2외국어 과목이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4명 중 1명은 수능의 제2외국어 과목으로 불어를 택했습니다. 하지만 700명에 달했던 불어 교사 수가 최근엔 4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수요가 줄고 입시 체제가 바뀌면서 학과의 상황도 달라졌다고 합니다. 지금 불어 교육과랑 도교 교육과가 계속해서 입학 정원이 줄어들었었거든요. 비선호학과라고 해야 되나요? 자꾸 입학 정원이 줄어들었고 대부분 대학에 지금 불어 교육과가 없거든요. 학생들도 현실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국립대학만큼은 시장 논리가 아닌 학문의 순수성이 지켜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학교에서 추구하는 거는 이제 효율성이라든지 혹은 경쟁력 강화라고 했는데 근데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학문에 대한 어떤 연구라든지 탐구 그런 쪽에서도 기여를 할 수 있는 게 대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불어 교육도 그 일부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없어진다는 것 자체가 좀 안타깝게 여길 수 있기도 합니다. 전국에 불어 교육과가 있는 대학은 모두 5곳. 그중 2곳은 서울에 위치합니다. 하지만 이제 지방에 남은 불어 교육과는 한 곳뿐일 예정입니다. 부산대에 이어 경북대도 내년부터 불어교육 전공 신입생 모집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동문들은 크게 반발했습니다. 법원에 모여 시위를 준비합니다.
재학생들은 교육부를 상대로 피해과 승인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경기의 무료교육정보 대가를 취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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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들의 의견 수렴이 명확하게 안 된 점, 그리고 이제 객관적으로 볼 때도 이제 저희 학과뿐만 아니라 학내 어떤 학교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의견 수렴이 부족한다는 점을 저희는 문제 삼고 있습니다. 학교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이름 아래 비선호 학과가 사라진다고 주장하는 학생들. 미래가 불투명해졌다고 합니다. 국립대학교 중에서도 어느 정도 이름을 날리고 있는 학교인데 어떤 상식적으로 봤을 때 학생들의 어떤 의견 수렴도 없이 하나의 과가 없어진다는 게 비정상적인 과정이잖아요. 소외받고 있는 학문을 책임져야 되는 건 저는 국립대학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대학가에선 학과를 없애거나 합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과는 과감히 없애고 입학 정원을 줄이는 등 말 그대로 생존을 위한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요. 100개가 폐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생 수가 감소하면서 곳곳에서 파열음이 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과 통폐합은 비수도권 대학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런 추세 속 신입생 모집 경쟁률도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수도권 대학은 15대 1이 넘지만 비수도권 대학은 6대 1이 되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경쟁률이 3대 1 이하면 미달로 간주합니다. 중복 합격자가 빠져나가 학생 수를 채우지 못하는 대학의 90%도 비수도권에 위치합니다. 추가 모집이라는 전형 트랙이 하나의 지금 현재 전형 트랙으로 자리 잡아 나가고 있는 거죠. 복수 합격을 통해서 빠져나간 인원들이 계속 발생을 하다 보니까 못 뽑았던 인원이 한 78%, 80%를 지금 이제 못 채우고 마지막 남은 지금 현재 입학식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도 대학은 모집할 수밖에 없고 이 80%도 추가 모집을 통해서 채우면 그나마 다행인데 현실적으로 놓고 봤을 때 채운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대기업에서 일하던 40대 강장미 씨. 모르는 사람에게 SNS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많이 심적으로 많이 외로웠었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문자도 오고 이제 오랜만에 뭐 하이 굿모닝 달링 뭐 너 어떻게 지냈어? 밥은 먹었어? 뭐 아이들은 어때? 뭐 이렇게 안부 이렇게 물어봐주고 하는 게 정말 고맙고 되게 진짜 연인이 된 것처럼 이제 그런 느낌 받고 막 이랬었거든요. 한국인 친구를 사귀고 싶다는 미국 국적의 남성. 낯선 이에 대한 경계도 잠시 금세 가까워졌습니다. 엄마의 마음을 좀 흔들었던 것 같아요. 맨 처음 항상 질문이 너희 아이들 오늘 어떻게 지냈어? 무사했어? 별일 없었어? 밥 먹었어? 이제 이런 식으로. 그리고 본인도 그러니까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아빠다라는 걸 되게 강조하면서 했거든요. 되게 짠하죠.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고 자기는 돈을 벌어야 돼서 여동생이 아이를 보고 있다. 비슷한 처지에 공감대가 생겼고 별다른 의심 없이 서로의 일상을 공유했습니다. 비록 실제로는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사이지만 연인 관계로 발전했고 함께할 미래를 약속했습니다. 연인이 된 것처럼 이제 그런 느낌 받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좀 설레고 좀 그런 감정이 사실 있었거든요. 정말 되게 행복했고. 달콤한 날들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나는 너한테 이제부터 선물을 보내고, 그러니까 아이를 선물을 보내고 싶은데 주소를 알려줄 수 있니? 인형 사진도 보내고 애들 용품 사진을 좀 보냈었어. 그때는 애들이 좀 어렸으니까. 그래서 딴 거 보내면 안 된다. 막 그래서 그랬는데 남자가 미국에서 보낸 선물에 문제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세관에서 이메일이 온 거예요. 불법 자금이 너 애들한테 보내는 그 소포에 있어서 벌금이 2천만 원이래요. 통관 회사에서 온 이메일에 의심 없이 돈을 보내줬습니다.
전 정말 고마운 마음에 이 아이가 선물을 보내니까 고마운 마음에 그래? 그러면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일단 보낼게. 그래서 보냈는데 긴급한 사건은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계속 사건을 만들어내요. 계속 뭐 건물이 무너져서 뭐 지금 여기 많은 사람들이 깔려 있는데 당장 이걸 처리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이만큼을 지불했는데도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 좀 도와줄 수 있니? 사랑하는 남자에게 닥친 불행, 어떻게든 돕고 싶었습니다. 모니카가 그 여동생 이름이거든요. 모니카의 전 남편이 막 때리고 막 이런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막 네가 돈을 보내주면 뭐 얘네들 스토리를 다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러니까 얘네들이 아주 촘촘하게 사건을 그렇게 막 스토리를 만들어가지고 계획하는 아주 심리전이랑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거기 진짜 푹 빠져가지고 걔네들이 짜놓은 안에서 그냥 진짜 그 이용만 당했었어요. 바다 건너 연인에게 10번 넘게 약 3억 원을 송금했습니다. 예금 깨고 못 깨고 당장 보내야 된다고 해서 진짜 막 카드 대출 받고 받을 수 있는 거 다 받고 막 해가지고 보냈거든요. 그 당시에 뭐 이자만 한 600만 원 뭐 이렇게 냈었거든요. 지금도 혹시 그거 갖고 계신가요? 지금도 갖고 있어요. 놀라운 건 첫 만남부터 3억 원이란 거금을 보내기까지 단 2주일 만에 모든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심리 전문가에게 의뢰해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을 분석해봤습니다. 장미 씨는 왜 의심 없이 상대를 믿을 수밖에 없었을까? 친밀감을 형성하는 그루밍에 상당한 역점을 두고 있다는 것들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사기 행각에서는 뭐 염색 언제 해, 발톱 깎으러 언제 가, 뭐 마라탕을 먹는데 어떻게 먹어, 이런 것들은 이야기되지 않았던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정말 사소한 부분들, 내가 정말 오랫동안 만나는 친구들과 대화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은 뒤집어 보면 친밀감에 대해서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결국 이렇게 이제 진화된 그 그루밍에 대해서 대처하기가 어려워졌다, 이렇게 봐야겠죠. 이런 피해를 입은 여성은 장미 씨만이 아닙니다. 주혜 씨도 미국 국적의 남성에게 거액을 송금했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지금. 총 피해 금액이 얼마나 왔어요? 2억 7천. 아버지한테도 8,600을 빌렸는데 대출이 한 1억 좀 넘는 것 같았어요. 이 사진 인물은. 얘랑? 네. 현재는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알게 된 거는 6월 초에 페이스북을 통해서 그 친구 신청 와서 이제 수락하면서 낯선 사람에게 온 SNS 친구 신청을 수락하자 이번엔 바로 대화하고 싶다고 SNS 메신저로 유인했습니다. 진짜 하루도 빠짐없이 진짜 뭐 한 6시 반, 40분 이렇게 되면 그 시간 되면 그렇게 카톡으로 뭐 일어났냐는 둥 뭐 매일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 거에 조금 제가 끌렸던 것 같아요. 이제 처음 느꼈던 것 같아요. 저를 좋아해주고 막 이렇게 생각해주고 막. 한 글로벌 마케팅 기업에서 일하고 있다는 남자. 뭐 이런 식으로 사진을 돈다발 뭐 이런 거 이렇게 보냈었어요. 그 상자에 이런 돈이 있다는. SNS에서는 화려한 일상을 과시하면서 주혜 씨에겐 불행한 어린 시절을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났는데 6살 때 이민을 미국으로 가서 부모님이 10몇 살 때 돌아가셨다고 그랬어요. 두 분 다. 한국에 대한 그리움도 많고 막 그런 거를 많이 얘기를 했었어갖고 제가 고국을 그리워하는 사람이구나 싶어서 많이 위로를 해줬던 것 같아요. 프랑스 파리에 거주하고 있다며
회사 사원증까지 보내왔습니다. 신분이 확실해 보여 경계심도 풀렸습니다. 중간중간에 제가 가끔 이제 의심을 할 때면 이제 카톡 그 페이스톡으로 본인 얼굴을 그렇게 나 진짜 이런 사람이다 하고 뭐 얼굴을 이렇게 보여주고. 그 남자가 보내온 영상입니다. 아니, 여기가 어디라고 보여준 거예요, 제가? 파리. 여기가? 네. 거기라면서 걷고 있다고. 아, 프랑스 파리 걷고 있다고? 대단해요. 이거 한강 같은데? 파리 세느강에서 조깅 중이라는 영상. 하지만 자세히 보니 서울 영동대교 인근입니다. 처음에는 그 핸드폰을 잃어버렸는데 이제 신원 이런 게 이제 털려가지고 통장 거래 같은 게 정지됐다고. 주소지가 미국 사람이라서 그쪽에 가서 은행 문제를 해결하고 와야 된다. 그래서 수중에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 비행기 끊을 티켓값도 없어서 몇백을 처음엔 요구하면서. 부탁할 데가 없다는 말에 안쓰러워 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상할 만큼 사건 사고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허가받지 않은 금을 소지하고 있어서 공항에서 체포돼서 지금 경찰서에 감금돼 있다. 보석금식으로 돈을 보내줘야지 자기가 풀려난다고. 안 그러면 이제 법정까지 가게 된다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또 돈을 보냈었고요. 딸 때문에 뭐 갑자기 열이 나서 병원을 갔다는 둥, 또 며칠이 지나서 또 입원을 했는데 수술을 해야 된다는 등, 급하게 또 수술비가 필요하다는 등 여러 가지 정황이 왜 이렇게 너는 이렇게 하는 것마다 되는 게 이렇게 하나도 없냐, 이렇게 일이 이렇게 꼬이냐, 뭐 그런 것 때문에 도와줬던 것 같아요. 곤란한 상황에서 벗어나면 돌려주겠단 말에 보석금부터 치료비, 생활비 등 명목으로 약 2억 7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그 여성분들의 보호 본능을 자극하는 게 로맨스 스캠의 어떻게 보면 또 수법, 심리적 전법이기도 합니다. 그럼 남성보다는 여성분들이 사실 이 감수성이나 보호 본능이 있기 때문에 더 도와주고 더 사기에 빠지기 쉽다는 걸 이용하는 거죠. 우리가 휴리스틱이라고 하는 용어를 이야기를 합니다. 휴리스틱은 우리가 굉장히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고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일 때는 우리는 굉장히 빠른 회로인 감성 회로를 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생각보다요,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왔을 때, 특히나 위기 상황이 왔을 때는 우리는 이성적인 회로를 발동시키질 못합니다. 아주 똑똑하고 이성적으로 똑똑하고 전문가라 하더라도 실제로 참여자가 됐을 경우에는 대부분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람처럼 사라진 남자. 주혜 씨가 받은 사진과 신상 정보로 그에 대해 검색해봤습니다. 그런데 같은 이름, 같은 얼굴을 한 SNS 계정이 수십 개나 나옵니다. 이들 중 진짜 그 남자는 누구일까? 며칠 후 주혜 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남자에 대한 실마리를 찾았다고 합니다. 라는 사람이 그 사진의 실존 인물이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맞는지, 그 사진의 주인공이 맞는지. 서울에 사는 30대 청년 김 씨. 아, 여기에요? 일하는 데가? 예, 여긴데? 뭐 한우집이라는 것 같긴 한데. 한때나마 믿었던 남자의 실체를 직접 확인하고 싶다는 주혜 씨. 김 씨가 운영한다는 음식점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좀 뵈러 왔는데 혹시 저희 안 계십니다. 어떤 일로 오셨어요? 뭐 좀 물어보려고. 네, 무슨 일인지 알 것 같아가지고 그러긴 한데 뭐 로맨스 스캠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혹시? 네, 그런 도용 계정이 워낙 많아가지고 저희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수십 개 되거든요. 아, 그럼 여기 찾아오시는 분 많으세요? 제가 1년 정도 넘게 되는데 꽤 계십니다. 근데 사장님께서 어쨌든 그거 관련해서 노출되는 걸 발표하셔가지고 그것 때문에는 못 알려드릴 것 같아요.
누군가 그를 사칭해서 범죄를 벌였다는 겁니다. 네, 여보세요? 네. 잠시 후 김 씨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뭐 10년 전부터 제가 이제 페이스북, 카카오 스토리, 인스타 이런 SNS 활동들을 했기 때문에 그 사진들이 그게 한 8년 전, 7, 8년 전 사진들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그럼 뭐 대처는 조금 해보신 거예요? 네, 뭐 경찰도 저도 신고해보고 사이버 수사대도 이제 해보고 다 피해 접수하고 해도 이거를 뭐 우리나라에선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김 씨도 누군가에게 사진과 이름을 도용당한 피해자였던 겁니다. 뭐 지금 저희는 처음 통화하는 거고 이제 사진 속 진짜 인물은 저이기 때문에 이미 뭐 이 하나만으로 궁금한 건 다 해결됐다고 저는 판단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연결해 주셔서 감사해요. 짧았던 로맨스의 끝. 남은 건 후회와 자책뿐입니다. 이게 좀 감정 기복이 있는 것 같아요. 사기 당하고 나서 평정심을 유지하려고는 하는데 문득문득 배신당했다는 생각?